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100명의 요리사가 맛의 대결을 펼쳤던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죠. 흑백 요리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요. 흑백 요리사가 출연한 유명 셰프들의 매장 예약률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흑백 요리사의 흥행이 침체기였던 외식업계를 살려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인근 가게들로의 낙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는 현장 얘기도 들립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자영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생활용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주거시설이 부족한 만큼 공급 확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의 합법화라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의 양성화 방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5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대 민생 입법 과제가 되겠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또 추경 원내대표, 정부 측에서는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오후에 열렸고요. 당정은 이제 22대 첫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돼 가는 만큼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구체적으로는 5대 입법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먼저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하겠다. 또 저출생 관련 법안으로 아이 돌봄 지원 같은 저출생 대응 법안을 또 꼽았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 또 국가 전력망 확충 같은 미래 산업 육성 법안을 꼽았고요.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폐지하는 법안을 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필수 의료 육성, 또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안전 법안,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 법안 등 이렇게 5대 입법 과제 제시했습니다. 네. 근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성장률 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면서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오늘 오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현재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 2.4%입니다. 그래서 2.4%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총재는 2.4%보다 낮아질 가능성 분명히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에 그치면서 한은이 지난 8월에 내놨던 전망치 0.5%를 크게 밑돌았지 않습니까? 이 총재는 이제 4분기 지표에 따라 좌지우지 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2.3%나 2.2%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정 정책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경기가 침체에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총재의 논리는 이겁니다. 성장률이 3분기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잠재 성장률 2%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대출금리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 왜 대출금리가 이렇게 오르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고가 떴기 때문에 지금 은행들과 협조 아래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중에 가계대출 등이 안정화되면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 이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최상무 경제부총리 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면서요. 네, 최 부총리가 오늘 바빴네요. 오후에는 당정협의에 참석을 했고 오전에는 이제 또 물론 국회였지만 국감에 같이 이창용 하는 총재와 나란히 출석을 했는데요. 네.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물론 야당 일각에서는 지금 유예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봐선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펼쳤고요. 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아예 금융투자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예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좀 전까지 봤었을 때 네. 하나 기준입니다. 네. 9,9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지금 9,900만 원 됐다가 또 밑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이런 식인데요. 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봤었을 때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일단은 7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게 미국 시간으로 이제 28일 오후 6시경이었고요. 전 거래일보다 3% 가까이 오르면서 7만 달러를 돌파를 한 거고 현재도 미국 거래소에서는 7만 달러대에서 가격은 현재 형성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도 파죽지세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오전 중에 9,800만 원 돌파했다가 네. 지금 9,900만 원까지 장중에 계속 넘나들면서 이제 1억 원 돌파를 정말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미국 대선이 점차 가까이 옴에 따라서 파죽지세로 지금 상승세에 시동을 걸고 있어요. 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좀 오르는데 싶다가도 조정을 이내 받아버리고 이런 형국이었거든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사실 8천만 원 초반대 정도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움직이다가 중순이 되면서 8,500만 원대로 올라서고 돌파를 하더니 계속해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지금 9,800만 원, 9,900만 원대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온 것이거든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일종의 가상화폐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그래서 알트코인도 상당히 다 뛰어오르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죠? 네, 이제 알트코인 가운데서는 시총이 가장 큰 게 이더리움 아니겠습니까? 이더리움은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지금 가격 기준입니다. 3.26%가 올라서 네. 364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총 상위 10위권 알트코인 중에서 전반적으로 다 강세인데요. 눈여겨보셔야 될 게 도지코인입니다. 네. 도지코인이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때문이죠. 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지파파라고 해서 도지코인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그 전 대통령 그 유세에도 본인이 직접 춤까지 춰가면서 공개 지지를 하고 나섰는데 네. 이 공개 지지한 효과가 도지코인 가격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실제 머스크가 자신의 그 SNS에 트럼프 선거 유세에 참석했을 당시 자신의 사진 그리고 참 이게 장사꾼 기질이 있는 건데 도지코인 이미지를 같이 올렸어요. 네. 이러면서 해당 게시물이 게재된 후에 지금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도 뭐 자신이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나 유통에 있어서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미국 대선이 딱 코앞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전반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특히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상화폐 시장 내에서는 이런 상황의 유동성 증가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매수 심리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봤었을 때 9,9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가격대가 1억 원 돌파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돌파하는 그 기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상황으로 봐선 1억 원 재돌파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1억 원을 재돌파한다. 또 하나 이거는 물론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집권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는 굉장히 북돋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지난 3월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던 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1억 450만 원 그 가격대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전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할 수도 있겠죠. 실제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현재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온라인 소비 확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인데요. 네. 일단 이 보고서를 보면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 전체 소매 판매액 가운데 온라인 상품 거래액 비중은 14%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이 비중이 27%, 거의 2배 가까이 확대가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이 각 상품군의 온라인 소비 비중의 증가세, 이걸 또 상품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비교를 해본 결과 특정 상품의 온라인 소비 비중이 만약에 1%포인트가 오르게 되면 당해 연도의 물가 상승률은 0.07%포인트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를 KDI에서 도출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 물가 중 상품의 가중치까지 적용을 해서 실제 온라인 소비 확대가 일어났었던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의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를 분석해본 결과 1.1% 소비자 물가가 낮아졌을 것이다. 이런 추산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해 보셔야 될 건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과 동시에 네. 고용이 위축되는 이런 부작용도 관찰이 됐는데요. 네. 일부 민감한 업종의 경우에는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오르게 되면 반년 만에 취업자 수가 2만 7천 명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늘면서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폐업만 100만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외식업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폐업하지 않고 이 생존 창업이 아닌 업그레이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방수준 알파랩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알파랩 하면은 국내 최초의 그 외식업 프랜차이즈 전문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일반 분들한테 좀 낯설 수도 있어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면 네. 그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네. 육성하고 투자하는 일을 하는 전문 투자사라고 하는데요. 네. 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엑셀러레이터가 높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에 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회사는 소상공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많이 영위하는 외식업에 특화해서 발굴하고 투자하고 육성하는 국내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최초의 엑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 위주로 네네. 특화해서 하는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회사는 7년 정도 운영했는데요. 처음부터 엑셀러레이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창업 초창기에는 교육과 컨설팅 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소상공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분야도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21년도에 준비와 절차를 통해서 인가를 받고 조금씩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1년도에 창업하시기 전에 네. 이미 한 7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자영업 그 소상공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항상 어렵다 늘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늘 어려우니까 뭐 올해도 어렵겠지, 뭐 작년에도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특히 올해는 이렇게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느끼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도우시는 입장에서 자영업자분들 만나보시면 어떻든가요, 상황이? 네, 저도 뭐 자영업 시장을 보면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없었던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의 차이를 좀 보면 네. 예전에는 그 어려워서 폐업하더라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 또 창업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근데 현재는 그래서 창업하는 쪽에서 바라보면 창업 시장 자체가 위축된 느낌이 그래서 들지 않았거든요. 창업을 많이 또 하니까 폐업하고. 네. 그런데 지금은 폐업하는 수만큼 창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 시장 자체가 매우 위축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더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아주 깊은 저성장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를 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종종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느끼시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100만 명이 폐업하는 시대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말이 100만이지 이게 네. 그 가족들이라든가 이렇게 따지면 정말 많은 숫자 네. 아닙니까? 네. 국민의. 예, 맞습니다. 그 과거엔 그래도 자영업이 이제 사회 경제적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이런 자영업이 이제 더 고통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불안정한 산업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질문 주셨지만 해결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고 느껴지는 게 정말 큰 현실이고요. 특히 외식업 보면 인건비, 식재료비, 임차료, 그리고 요새 문제되고 있는 배달비 같은 것들, 맞아요. 그런 네. 모든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식 자영업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그 사회든 나빠진다고 하면은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양극화거든요. 예, 자영업의 양극화가 정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장사를 잘 준비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네. 사실 취업 같은 길을 더 찾는 게 현실적이고요. 네. 준비와 역량이 뛰어난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게 마치 스타트업들을 정부와 투자사들이 좀 도움을 주어서 성장하게 하는 그런 부분, 소위 저희는 이제 이런 소상공인들, 성장을 도와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미래의 이제 자영업 혹은 소상공인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네. 성장 관점에서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기업가 하면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또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한계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역량 있는 소상공인들을 의미하고요. 네. 뭐 최근 정부도 저성장 시대 속에서 유일한 해법의 경제 정책 기조로도 삼고도 있어요. 해외에는 많은 그 지방의 로컬의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의 이제 크고 자금이 이런 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와 아이디어 그리고 뭐 독창성 같은 것으로 소상공인 비즈니스의 성장을 만드는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네. 합니다. 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요? 네. 네, 뭐 먼 해외 사례보다는 이제 국내 사례 위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엄청 큰 기업을로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례에 앞서서 잠깐 스타트업 창업 과 좀 비교해서 보면 좀 이해하기 네.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사실 보여지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은 누구나 이렇게 창업하지 않거든요. 네. 그 공부도 많이 하고 창업자들을 관련된 보면 어떤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될 네, 것 젊고 같고요. 뭐 네. 소위 배경이 좋기도 하고 생각이나 비전이 크기도 하죠. 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은 규모로 보면 역시 소상공인이라고 분류될 수 있지만 DNA 자체가 많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은 반면에 이제 실제 영위하는 비즈니스에서 외식업들이 많은데 네. 뭐 소위 말하는 백종원이라는 사장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업가를 꿈꾸지 않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우리가 알만한 회사의 대표들도 사실 본인들이 처음부터 기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영업이라고 시작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뭐 특별한 개념이라기보다 네. 그냥 생존을 위한 자영업으로 시작해서도 성장해 나가면서 기업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례를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뭐 브랜드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강릉에서 시작해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뭐 테라로사라는 브랜드나 네. 네. 뭐 요새 너무 잘 알려진 대전의 성심당 그리고 춘천의 감자빵 같은 그런 네. 브랜드들이 사실 소상공인으로서 그냥 지역 동네에서 장사로 이제 시작을 해서 수백억 대 매출로 성장해 나간 대표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죠. 그러니까 자영업 소상공인으로 출발했는데 기업가가 됐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그냥 자영업자, 소상공인, 요식업, 외식업 창업해가지고 네. 동네 골목 장사에서 그칠 네. 걸로 준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를 꿈꾸면서 네.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되려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까 스타트업 하는 분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일단 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되겠다고 하면 목표와 비전을 크게 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게 처음 시작부터 뭐 크게 사업을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네. 마인드와 비전은 좀 크게 두는데 네. 반대로 사업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소상공인 기반의 비즈니스니 철저하게 이제 장사처럼 디테일하게 시작하라고 조언을 저희는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자영업의 이런 본질적인 부분은 어쩌면 생존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라고요? 예. 생존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버틴다, 살아남는다, 생존한다. 네네. 이게 왜- 문제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성장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지금 저희가 자영업 역설의 시대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요. 네. 혹시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책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봤죠. 예, 거기에 보면 네. 붉은 나라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거기에 붉은 나라 여왕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제 앨리스가 이렇게 어디 지나가다가 붉은 나라에 갔는데 거기 네. 붉은 나라 여왕이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왕인데도 이렇게 품위 없이 계속 뛰느냐 해서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 여왕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려면 내가 계속 뛰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백조가 물 아래서 네, 열심히 네. 두 다리를 예, 움직이는 거랑 거기는 같다는 계속 거죠. 움직이는 곳이니까 머물러 있으려면 오히려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를 이렇게 하는 사회에서는 유지하려면 오히려 성장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 예, 그게 최소한 자영업. 유지라도 하려면은 성장을 해야 성장해야 된다. 된다. 예. 그런데 그냥 유지하겠다, 버티겠다고 기면 생각하면 퇴보가 예. 된다는 이걸 저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 시대의 어. 자영업자들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실천 방안은 어떤 걸 제시해 주시나요? 저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마인드나 이런 것들인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많이 말씀드려요. 네. 그 사실은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그 수년을 도제식으로 그 배우고 창업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교육이 진짜 이 창업 시장에서는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부에게도 조금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자금 융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지원은 자영업자들의 태도나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고 역량이 진짜 내재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사를 가르치는 그런 대안학교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네. 이 직업학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학교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창업학교라든가 이런 네. 대안학교 같은 게 없나 보죠. 소상공인들을 네, 맞습니다. 위한.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역량의 내재화라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제 정부에서 주는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뭐 대출, 뭐 저리 네네. 대출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한 나만의 어떤 역량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이제 성장을 꿈꿀 수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최근 이제 통계를 보면은요. 네. 자영업자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예. 이제 퇴직 후에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업가형 소상공인 이게 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떨까요? 네, 뭐 사업을 좀 크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반문드리고 싶어요. 네. 누구나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이 되어야 되냐고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자영업을 네. 하면은 당연히 내가 네. 그 점포의 주인이 네. 되니까 사장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지금 어느 상권에 가도 소위 무슨 뭐 그 골목의 백종원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티는 안 나지만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백발백중 이 지역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다고 하면 다 그런 네. 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퇴직 후 자영업자들이 네. 이제 장사를 하러 상권으로 나오면 네. 이런 분들과 이제 골목에서조차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가령 뭐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장사하면 노포나 아니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각 골목의 백종원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너무 어렵죠.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계속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돼야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또 지금은 백종원이 될 수 없고 경쟁이 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락가락해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영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하면 무조건 퇴직 전에 네.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현재의 자영업 시장이고요. 네. 그런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갑자기 퇴직하게 되거나. 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사장이 되지 말고 사장의 마음을 가진 직원이 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대기업에 다시 재입사하고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가형 소상공인들 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매장에는 정말 사장이 마음처럼 일해줄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일단 예. 창업을 하지 말고 일을 경험을 하라는 거죠. 쌓으란 말씀이신가요? 네, 일을 맞습니다. 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요. 그것도 또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외식업 종사하는 분들 또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네. 사실상 선진국 수준으로 좀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폐업을 해서 네. 그런 분들이 늘어서 자영업자 숫자가 줄어드는 거 전체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줄어든다는 건 또한 문제일 텐데 네. 이 자영업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바꿔볼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을까요? 네, 뭐 제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네. 또 했던 얘기들을 또 좀 더 얘기해야 되는 부분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일단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네. 결국은 양극화로 가는 부분, 이런 자영업이 양극화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장사를 잘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축으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연스럽게 그 무분별하게 창업을 하고 준비를 잘 안 하는 그런 분들조차도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창업자들이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뭐 누구나 그런 마음을 키울 수는 없으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이제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들어보시면 한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상권에 가보시면 네. 다양한 장사 상권에 가보면 장사를 되게 잘하고 있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의 주요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꼽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특정 상권에서
여러 개의 점포를 하는 사장님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그걸 해석해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권과 입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여기에서 천천히 자기가 그 잘하는 상권과 입지를 가지고 장사를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가게.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장사를 잘하는 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새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 상권이긴 한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점포를 가맹 점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네. 분이 되게 늘었는데 저희는 이런 분들을 메가 프랜차이즈라고 별도로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 거냐면 자기가 이제 브랜드를 그냥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검증된 브랜드를 자기가 좋은 안목과 검토를 통해서 그걸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아이템 개발을 하는 그 자신의 리스크를 줄이고 네. 잘하는 것들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를 활용해서 장사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 지역에서 여러 점포를 하거나 네. 그리고 아까 여러 상권에서 여러 점포를 하는 메가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이 네. 자영업자들이 생계형으로 장사를 할 때 가까운 미래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것도 다 장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원론 쪽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가 프랜차이즈나 다점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가게에서 네.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가게 사장님들을 저희가 많이 연구해 봤을 때 특징이 네. 뭐냐면 그런 분들은 그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그냥 일반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가족처럼 생각해요. 예, 파트너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 아는 분은 그렇게 하다가 일하시다가 그 점포를 물려받아 싸게 물려받거나 투자할 이렇게 수 있게 투자할 수 해줘요. 있게 네. 해줘서 네. 굉장히 지금 이익을 많이 보는 분도 봤어요. 네, 그런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직원들을 주인처럼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분들이라서 네. 장사를 하는 리스크를 이렇게 창업을 꼭 통해서 리스크를 짓지 말고 네. 적어도 자기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하는 자영업자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저의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흑백 요리사 흥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음식점 요식업계 부활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또 네. 그게 또 잠깐이지 흥행된다고 해서 막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간 또 낭패 보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조언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뭐 아까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리사의 어떤 경험은 당연히 많고 그런데 그 요리사들이 갖고 있는 그 세부 지식이 네. 엄청나다는 것을 다 경험했고 그걸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요. 뭐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조언을 하고 싶어요. 소상공인들이라기보다는 투자자들. 네. 예. 이게 투자자들이 보통 스타트업에 좀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기업에 투자한다는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유니콘이라고 하죠. 좋은 이미지만.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투자를 계속하는 그런 것들을 좀 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들도 좀 있는 단면이 있는데 저는 자기 지금 우리나라 뜰 앞에 있는 그 소를 키우듯이 소상공인들에게도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선입견 없이요. 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들이 잘 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좀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조언을 조금 덧붙이고 네. 싶습니다. 주위에 보면 음식 잘하는 사람 보고 너 음식점 한번 해봐라 잘 될 거야. 네. 그래서 차렸다가 안 되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음식을 그냥 돈 안 치르고 먹을 때는 다들 맛있다고 해주는데 네. 항상 돈 내고 먹으면 맞습니다. 음식에 맛없는 부분만 계속 이렇게 따지게 되는 네. 부분들도 있어서 분명히 좀 냉정하게 네. 자신의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좋은 생각이 말씀입니다. 들고요. 오늘 말씀하신 다 말씀 못 하셨겠지만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책을 내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을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지 책 소개 잠깐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달에 책이 나오는데요. 네. 장사의 신의 투자라는 책인데요. 네. 보통의 이제 창업이나 재테크 서적에 가면 창업을 하라고 유도하는 책들이 일색입니다. 근데 저희는 제목처럼
저희는 이 불구덩이 같은 자영업의 창업을 직접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장사를 정말 잘하는 소상공인, 장사의 신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에게 차라리 투자를 하라는 의미를 담은 책이고요. 네. 뭐 여기서의 투자는 뭐 지인들한테 하는 가벼운 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처럼 이 전문 투자를 하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깝고요. 네. 이렇게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들도 이제 스타트업처럼 지속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가 중요한 시대에 저희가 지금 가고 있고 이런 모험 자본에만 투자하거나 아니면 약간 투기성으로 투자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투자는 이런 산업의 큰 엔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상공인들에게도 이런 엔진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투자를 통해서. 네. 그래서 투자자들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전통적인 투자 방식으로만 너무 선입견을 가져서 소상공인 시인에 대한 좀 외면을 하지 말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상공인 비즈니스에 관심과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수준 알파랩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함영진입니다. 지난 7월이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던데요. 또 거래량과 함께 가격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그 수도권 주택시장 분위기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도 최근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1,790건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에 올해 7월에 9,518건 정도로 7개월 연속 증가 패턴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8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7,609건 그리고 9월에 2,600여 건으로 증가 추세가 꺾인 상황입니다. 이제 가격적인 면을 보더라도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도 이제 9월 초에는 0.2%대 상승률을 유지했었는데요. 네. 이후 5주 연속 상승률이 0.1%대 변동률로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서울 주요 아파트 매도 희망 가격이 여전히 뭐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요. 그리고 서울 중심의 단기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자의 피로감도 좀 누적되면서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된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매도 매수자 간 희망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주택시장이 다소 위축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위축된 주택 시장의 원인으로 그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꼽는 목소리가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행이 됐고요. 그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면서 변동금리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이제 이외에도 은행권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네. 우선 다주택자의 생활안정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이제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이걸 이제 반공제라고 하고 있는데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결정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갭 투자 방지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장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 대출을 막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이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이제 미등기 후치 담보 대출을 제한하려다가 시장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면서 시행을 유예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디딤돌 대출이요 말씀하신 거. 그게 네. 이제 서민을 위한 그 이제 주택 구입용
가책 대출인데 이게 이제 막히니까 네. 시장 불만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유예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는 10월 1일,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는데요. 현재는 유예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일단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졌고요. 반발 목소리가 생기면서 이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월 18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수탁 운영을 하는 은행들에게 10월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잠정 유예시킨 상황입니다. 네. 일단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인데요.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제 LTV라고 하죠. 최대 70%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할 때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을 70%로 낮췄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 보증금을 대출금에 포함해서 대출을 해줬지만 뭐 이제는 제외하면서 대출의 규모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네. 뭐 여기에 준공전에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그 등기가 나지 않았지만 담보로 후치담보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중단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입주 대출이 이제 막힌 수요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지금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치담보대출을 막는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였어요? 예, 이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할 때 이제 건물이 미등기 된 아파트를 이제 후치담보 취득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네.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곧 입주할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완공 전에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향후 아파트 보전 등기가 완료되고 그리고 수분양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설정이 가능해지면 이를 담보로 삼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등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리 해준다는 거죠. 대출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막게 되면 신규 아파트 입주장에서 이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뭐 실수요자가 대응하기 너무 임박하게 대출 규제를 은행권에 내리다 보니 시장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요. 네. 일단 국토부는 수도권은 규제하되 지방은 디딤돌 대출 규제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이제 금융권 보면은 아파트 같은 어떤 주택담보대출 규제만 강화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 공실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아예 이제 흔히 말하는 지산 맞습니다. 관련 대출을 중단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일부은행 중심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지식산업센터 같은 이제 일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공장 가치 업무 지원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수도권의 경우도 이제 공급 과잉 우려가 굉장히 많고 최근에 공실 리스크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의 연체율이 발생하듯이 지산 대출의 연체율도 이제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관련한 대출의 회수율이 저조해지면서 이제 금융권이 아예 지산의 신규 대출을 일부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정말 과잉 공급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어느 정도 그렇게 됐길래 이제 신규 대출 규제까지 간 건가요? 일단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 관련한 사업 시설이라든지 그들을 위한 이제 상가 같은 지원 시설에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집합 시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서울에서는 구로동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성수동에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택지 지구내 자족 기능을 넣는다는 목적하에 수도권 신도시에도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건축물
대장상의 주택이 아니라서 다주택자 규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세금 부담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투자 수요가 단기적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전국적으로 한 215개의 사업장이 동시 분양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5개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 물량의 입주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분양도 많고요. 공실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신규 대출도 막힌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다주택 이런 쪽으로 다세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오피스텔 그다음에 또 뭐죠?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생활용 숙박시설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서 이제 투자가 몰린다고 거기까지 가면 이제 끝물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그 업계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출을 막아버리면 이제 조금 좀 팔 수 있나 싶었는데 아예 살 사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못 사면 아예 이 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걱정도 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일단 이제 네. 일부 금융권의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과 관련돼서 올해 실행할 계획들을 거의 소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연내는 일부 대출 규제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이제 내년 정도 은행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신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PF 대출 규제에 이어서 기존에 이제 지산 같은 이제 비아파트 일종의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으신 분들도 이제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걸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담보 대출까지 받게 되면 이제 관련 시장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매물이 팔리지 않으면서 매물 적자 현상이라든지 가격이 떨어지거나 일부 디폴트 되는 수분양들도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 생활용 숙박시설 있잖아요. 이거는 또 정부가 좀 양성화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오늘? 네, 그 현재 이제 생활 숙박 시설은 주거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한 특례가 사실상 지난해 10월에 종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숙박업 미신고 사업장이 늘면서 최근 정부가 이제 관련한 양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숙박업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시장 실태를 조사해서 30실 미만의 영세 생숙 보유자들은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서 숙박업 예비 등록을 통해서 일정 기간 이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것인데요. 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피난이나 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지난해 2023년 특례 대책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완화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향후에 생숙 불법 운영 사각지대라든지 생숙 수분양자가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일부 다독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불법으로 음성적으로 실거주를 한다든지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양성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진다고요? 네, 이제 생활 숙박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인천, 부산 그리고 제주도 같은 지역입니다. 생활 숙박 시설의 숙박업 미신고 물량이 많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할 예정인데요. 네. 뭐 현재는 30세 이상이거나 그리고 건축물 연면적 3분의 1 이상인 경우 그리고 독립된 층일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했지만 내년 9월까지 지자체가 완화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네.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한 소유자는 일단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환하는 것을 희망할 시에는 관련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관련 완화까지 내용까지 다 하긴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숙박업 신고도 안 했었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도 하지 못하거나 마치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번 양성화 조치로 좀 한숨 돌리긴 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전국의 숙박시설 총 허가 물량이 18만 8천 실인데요.
아직 5만 2천 실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공사 중인 6만 실도 향후 주거 전용 같은 숙박업 미신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제 생숙 시장의 양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번 정부 대책의 골간도 결국에는 생숙의 신규 불법 전용을 원천 차단하되 네.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이나 소유자 여건에 맞게 합법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을 했다는 면에서는 뭐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든지 버티면 된다는 전례, 어찌 보면 좀 특혜를 남겼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 특례로 오피스텔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수분양자는 뭐 임대와 실거주, 미래 사용 가치가 모두 올라가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에 상응해서 일정 기간 전매 규제 페널티를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정부의 정책을 믿고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득한 생숙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